일단은 그 입시제도에 대해서 원래 초반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순서였는데, 정보유통이 빠르다 보니까 그건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시간도 좀 아껴드릴 겸 그거 좀 뺐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이 수능이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입시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이제 그 내신 5등급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입시제도가 바뀐 다음에 아무래도 변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5등급제는 변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근데 내신 5등급제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백분위가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은 이제 아예 그 자격시험처럼 점점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자기가 고등학교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신에 대한 판단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드맵을 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배워야 될 과목들을 채워간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는데 뭐 부모님들도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네가 그 진로 결정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진로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도성이 높은 아이들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신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귀가 얇아가지고 중간에 팔랑팔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뭐 의대를 가고 싶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화학과 가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자체가 아직은 이제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부정확한 정보와 그 다음에 자기 판단에서 굉장히 이제 헤매고 있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도 이거를 이제 잘 보완해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로드맵을 이제 만들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주지 못하고 본인들도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진로 탐색 그리고 이제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질문들이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이제 일상이 됐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야 뚜렷하게 너의 어떤 목적이나 그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한 내신을 잘 탈 수 있는 과목으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과 그 제도가 좀 이렇게 많이 괴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우리 중3 아이들이 2년차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2년차 시험을 보게 되면서 그 혼란이 그래도 조금은 정리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신이 매우 중요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신은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9등급제에서는 아이들이 1학년 딱 넘어가면 이미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등급 선에 있다 그러면은 인서울이 안 된다라는 게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뭐 3등급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그 생기부를 너무너무 잘 챙겼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서울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서울이 힘들고 뭐 어쩌다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고에서는 거의 뭐 그 수가 너무 적다, 표본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뭐 중경외시 라인이나 뭐 서령고 라인이나 여기서도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붙긴 하는데, 지금 블라인드로 아이들 입시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특목고 아이들이, 왜냐면 과목만 봐도 이제 얘네들이 특목고구나 아니구나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3, 4등급 안에서 만약에 좀 높은 학교를 갔다 그러면 100% 이제 특목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 3, 4등급 맞는 상태에서 뭐 생기부를 가지고 뭘 한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등급이 이번에 5등급제에서는 2등급입니다. 2등급이 이제
그 경기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등급이.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올라갈 때 이제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현장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현장에서 부딪혀 본 경험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아이들이 자기 로드맵이 절대 잘 정립이 안 돼요. 로드맵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화학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화학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과목을 선택해서 저는 화학과를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또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막 이렇게 변동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 좀 좋은 방안은 그 아이들이 하나의 길을 가지고 결정해서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생기부를 잘 꾸려가면 참 좋은데 중간중간에 바뀌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목표가 1안에서 3안 정도까지 이제 좀 만들어지게끔 도와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선택,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낼 수 있는 최선의 교육, 최선의 결과, 그 다음 차선의 결과, 그 다음에 차악의 결과, 최악은 없게, 차악의 결과까지 낼 수 있게끔 그 한 3안까지 ABC 플랜을 가지고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좀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같은 주제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은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뭐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뭐 직업세계나 뭐 이제 앞으로 대학 가가지고 그 대학을 공부를 끝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가 뭐 배운 대로 막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상황에 맞게 기업에 취직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아이들 입장에서 선택을 뭐 공무원 쪽으로 한다던가 뭐 군인 쪽으로 한다던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한 3안 정도의 그 목표치, 이 정도가 참 그래도 뭐 이 정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3가지 안을 좀 준비하게 하시면 그 안에 이제 변동이 좀 생기더라도 저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국어과, 지금 우리 학원의 국어과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 차이는 뭐 천지 차이죠. 이미 많이 이제 주변에서도 들으셨을 테고, 그 다음에 정보도 있으셨을 텐데, 중학교 내신은 이제 그냥 보편적인 한 중간 정도의 학습 능력만 있더라도 벼락치기가 가능한 수준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만 열심히 해도 90점대는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 나오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벽을 막 느껴요. 그래서 중학교 때 80점, 90점 나오던 애들도 고등학교 시험 봤더니 60점대, 50점대 막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라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탐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학원을 안 학원을 꼭 다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학원을 안 다녔던 아이들이 굉장히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법에서는, 국어 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품사 쪽이에요. 품사 쪽. 여기서 모든 이제 기본 개념들이 다 도출이 되는데 막상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는 품사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 그게 적용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품사는 그러면 언제 배우느냐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심지어 시험도 안 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품사 쪽에 아예 안 돼 있는 애들이 제가 볼 땐 95% 정도예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당장 내신을 들어가야 돼서 뭐 다른 문법 현상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개념들이 이제 쭉 이어져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만 한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그래도 숙성되는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뜬금없이 고등학교 때 문법이 중요해라고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급하게 하긴 하는데 그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요번 학기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가 1학년 중간고사가 이제 고전 파트였어요. 근데 고전을 아이들이 한자어를 진짜 요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어머님들 헉하실 때 많잖아요. 애들이 이런 단어를 모른다고. 한자어가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막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한자어를 보려니 아이들이 전혀 대응이 안 돼요. 거기서. 그래서 아무리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굴려도 결과적으로는 점수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학교에서 지금 그런 부족분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결국 저는 좀 그렇게 느껴요. 아, 학교에서는 아예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구나, 이 상황들이 보면은.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문법 품사가 안 되는 애들은 품사를 좀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다시 하기에는 커리큘럼상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 원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때려 외우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외우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 현장과 그 아이들의 상황이,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확 높아지는 난이도가 그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술이 굉장히 길어지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휘력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그 어휘력이 약한 것 때문에 다 틀려요, 그냥. 그리고 교과 내용 위주로만 돌아가던 중학교하고는 달리 융합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지문보다 외부 지문이 더 많이 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략 5대5 정도를 맞추는 건 양반이고, 한 4대6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 지문이 60%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하나도 안 배웠는데, 모르는 고전 시가만 막 짜라락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아예 읽지를 못해요. 옛날 말투나, 그 다음에 한자어나 이런 게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 2학년 때부터 고전 시가를 막 가르쳐요. 그 어휘를 어떻게든 이제 좀 맞춰놔야 되니까, 어휘 수준을 맞춰놔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고전 시가 쪽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놔야겠다라는 목표를 좀 잡고 들어가거든요. 문법 쪽하고 고전 시가 쪽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독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그것도 연습시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을 소화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야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등급대를 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상대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여 있는 형태인데, 1학년 때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까지도 상대평가 과목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넘어가서는 죄다 절대평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라는 건 이제 아이들 그 생기부 쓰는 걸 얘기하는데, 그 생기부 안에는 이제 그 점수가 나오죠, 일단.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합산. 그리고 수행평가가 요즘에 비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5대5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예전처럼 막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는 드물고, 학교에서 바로 이제 아이들이 학습 후에 하는 수행평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독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학원 선생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실제 점수 평균 때는 40점에서 60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필평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했던 시기가 2021년도였는데, 그때 서원고 국어 평균이 38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어가 38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38점이 나왔고,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평균적으로만 40점대가 기본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60점 나와서 망했어야 했는데 걔네들이 2등급이 나온,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2등급이 나온 겁니다. 9등급제. 요거는 이제 올해 그 중간고사 1학기가 끝나고, 올해 1학기가 끝나고, 성취도 분포 비율을 학교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A가 굉장히 많죠. 요 학교 성북고 제외하고 A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A가 굉장히 많은데, 뭐 풍덕고 같은 경우는 45%예요. 절반 정도가 A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홍천고도 꽤 높죠. 신봉고도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데이터는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1학기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옆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예전에는 풍덕고 따로, 수지고 따로, 홍천고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게, 이게 새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첫 학기 중간고사를 엄청 쉽게 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틀리고 뭐 다 맞고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성만 파악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의 경향성, 뭐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믿으시면 안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국어가 약해서, 국어가 약하면 요런 데 가는 게 조금 유리하잖아요. 요런 데 가는 게. 그래도 조금 A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유리한 건데, 지금 이 데이터는 굉장히 왜곡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반적으로 되게 쉽게 나왔다. 그 교과서 자체도 좀 쉬워졌어요.
좀 다운됐습니다. 그 레벨이. 난이도가 좀 다운되고, 그리고 성복고 같은 경우는 변보를 엄청 잘 해놨네요. 그죠? 그 A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향성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년쯤 정리가 되고, 내년 중3 아이들은 이 데이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학기 때 이렇게 해놓고, 2학기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아이들이 중간고사 성적이 쭉 낮아집니다. 쭉. 그래서 단원도 어려운 단원인 것도 맞는데, 1학기 때는 적응을 시키고 2학기 때부터 좀 빡세게, 빡세게 시키려는 의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바뀐 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요인은 아이들을 적응시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에는 이번 데이터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중간부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좀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필평가 평균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50에서 6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건 이제 수행평가가 합산된 거라서 조금 높게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하랴, 그 다음에 지필평가 준비하랴, 정말 바빠요.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 수행평가를 좀 수정한다라는 이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좋은 강의를 제공받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학원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러리 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학원에 와서, 그 안에서 선생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학습 상황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하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주말이나 아니면 주말에 수업 있는 친구들은 주중이나 이렇게 나와서, 따로 이제 본인이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완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그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급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올라가게 되면은 심화반이라고 이제 따로 1학년 때까지는 그냥 내신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심화반이 따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화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어휘력도 괜찮고 그다음에 독해력도 아주 좋은 친구들이라서 대체로는 이제 그 평범한 그 고등학교 2학년의 커리큘럼을 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커리큘럼을 바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비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지문들은 그 리트라고 이제 법학 적성 시험에 나오는 그 지문들 중에 수능 지문과 상당히 유사한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지문들로 아이들이 이제 사고할 수 있도록 사고하는 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아예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말에 관리하는 그 관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개념 테스트를 꼭 하게 합니다. 그 1학년 때는 어머님들께서도 컨셉을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1학년 때는 개념이에요. 그냥 다. 전 과목이 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향후 2년이 이제 편해지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지거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개념 학습을 충분히 하고 그 개념을 테스트 받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학년 때부터는 다른 과목은 그렇다 쳐도 그 국어랑 수학이 거의 이제 우리 대입에서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커리큘럼대로 이제 원래 순서대로 쭉 가게 되는 거고, 국어는 이제 거기서 독서랑 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독서와 문학. 거기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독서와 문학을 공부합니다. 필수 과목이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운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은 말 그대로 뭐 텍스트를 진술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를 알려주는 건데, 그 텍스트를 이제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2학년 때는. 그래서 그때 독해력을 많이 끌어올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때는 이제 모든 걸 종합하죠. 개념과 이제 독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아이들이, 그 3학년까지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님들도 나중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그 학원에 우리가 수요가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수요층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 고3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기술이 중요하냐? 우리 아이들 말로는 이제 피지컬이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피지컬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재수생까지 가게 되면은 100이면 100이 다 피지컬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가르치는 입장에서 당연히 피지컬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어휘력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문장 이해력이 좋고, 전체적으로 구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1학년 때 개념만 드립다 외우다 보면 그 능력이 조금 약해져요. 그리고 내신하고 수능하고 이제 문제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신은 그냥 선생님들이 때려 외우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이 대학에서 사고할 만큼의 수준을 가져야 돼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는데 사고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붕붕 떠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하나의 구조체로 움직이지 않고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수능 9등급제에서는 4, 5등급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그 고민을 저희도 되게 많이 하는데, 왜냐면 당장은 뭐 또 내신을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말에 와서 또는 이제 좀 그 주중에 와가지고 그 사고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처음에 와서 이렇게 개념 테스트 같은 걸 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이제 그냥 글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부모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 결국 사고를 한다는 건 그거죠. 언어로 사고를 하잖아요. 언어를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독해력 좋고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메모 습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차원이 그거예요. 자기 사고하는 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들에서 제일 이상적인 교육 방식은 원래는 애들이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일 이상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해한 걸 충분히 나한테 설득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데, 뭐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게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너희들이 생각한 걸 글로 표현해봐라 라는 게 주된 테스트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막 이렇게 한자 많은 것도 이제 해석도 한번 풀로 해보고, 물론 이제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풀로 해보고 하면서 고전시가의 어감 같은 것들을 좀 익혀나가는 것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형 시험은 이런 개념 테스트들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물론 이게 한 타임에 다 끝나진 않아요. 요것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요것만 해도 2시간 정도 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그 주말에 와서 테스트를 받을 때 객관형으로 지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정도를 말해줄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쓰라고 하는 건데, 이제 모의고사, 내신 앞에 있는 건 내신이고, 모의고사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도력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내가 어떤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강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운영에 대한 피드백과 내용 피드백을 두 가지를 갖다 놔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을 푸는 기술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었고, 자기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느냐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자마자 바로바로 이 활동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래서 내가 운영할 때는 어떤 문제, 또 잘 된 거, 안 된 거,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뭐 예를 들어 풀이 유형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보완을 어떻게 할지 보완 계획 같은 걸 적게 해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일주일 단위로 저기가 돼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3학년은 보완 계획 짰으면 그 다음 주에 그걸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한 걸 선생님한테 점검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음 시험을 봤을 때, 전에 내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보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결과치를 빼야 되는 그런 그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써보면서 자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기 글씨로 보게 되는 효과를 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이렇게 끝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뭘 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오늘 와서 하는 활동들을 이 학원 친구라는 앱을 좀 설치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소통이 가능하려면 앱을 설치하시고 이렇게 부모님들께 요번 주에 와서 어떤 걸 했고 아이가 뭐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했다라고 부모님들께 결과치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성실하게 보내는 거를 아이들한테 연습을 몸에 익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노션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노션으로 아이들의 지금 데이터들을 죄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건 아이들의 이제 장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나가는 어떤 커리큘럼은 단기 이렇게 끊어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로드맵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학원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자기 흐름 속에서 이 과정이 왜 중요하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를 항상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프로젝트는 보통은 수능에 나왔던 이제 수능 문제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보통 이제 한 겨울방학 때 2달 정도 되잖아요. 겨울방학 때 수능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되게 잘 정리된 수능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2달 안에 클리어를 해보자.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릴스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깊게 사고하는 걸 되게 못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수행해보고 거기 결과치가 나오면 또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재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면서 내가 이 플랜 안에서 뭘 하고 있다를 자꾸 인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좀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2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좀 늦는 친구들은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자꾸 빼고 이렇게 주도적이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다가 1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어땠고, 모의고사 성적이 어땠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쪽의 정보들을 기입해 놓고, 나중에, 요거는 이제 주말에 왔을 때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은,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를 제가 직관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아이들한테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과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고일 과정은 언제 시작해요? 예비고일 과정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기말고사가 보통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왜냐면은 한시가 지금 급하거든요. 아이들이 한자어휘 하나라도 좀 더 익히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시험 끝나고 바로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희 요일은 현재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녁 6시, 일요일도 저녁 6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인가요? 저희가 보통 4시간이 진행될 거예요. 아마도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5시에서 6시 사이는 전주에 배웠던 걸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잘 익혔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6시부터 9시까지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과제를 제가 점검하고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은 2시간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숙제 해왔구나 안 해왔구나 이거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서 생각한 거리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0분 정도를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